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경 건강교실의 김수경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씩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몸은 움직이는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설계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먹는 거 얘기하다 보면 중복되는 얘기가 많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중복되는 말씀을 계속 드려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실천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하려면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흰쌀밥이 몸에 나쁘다 그래도 흰쌀밥은 계속해서 먹게 되고, 서울 시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전철이나 버스 타는 것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얘기하려면은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이 what you eat, 영어 강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목적어죠. 네가 먹는 것이 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먹는 것이 너다. 그러니까 먹는 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멘트로 집을 지면 시멘트 집이 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면 철근 콘크리트 되는 것이고 흙벽돌로 지면 흙벽돌집 되고 토담집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음식이라는 것은 약성이 약한 약이다. 약성이 약한 약. 약성이 약한 약. 음식이라는 건 이 약성, 자연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성이라는 건 약의 성질이죠. 약의 성질이 약한 약이다. 그러나 이 약성이 약한 약도 계속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삼이 좋다. 그럼 인삼이 몸에 잘 받는 사람도 인삼이 좋다 그래가지고 인삼을 계속 먹으면은 나중에는 인삼이 지니고 이 성질이 기를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를 올리는 성질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냉수가 계속 좋다. 그래서 냉수를 계속 먹는 사람도 오래 먹다 보면 냉수가 몸을 냉하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약성이 약한 약이라 그럴 때 음식을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되겠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음식이 먹어지는 대로, 먹는 대로 음식이 이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몸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은 먹는 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으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몇 사람만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에스키모인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비슷한 몽골인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장수촌이라는 이런 데 사는 장수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에스키모인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만 있습니까? 생선하고 그 다음에 고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하고 여기 무슨 풀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은 고기하고 생선만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그래도 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비계가 없으면 못 삽니다.
기름 덩어리 없으면 거기 뭐 영하 40도 이상 되는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얼음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먹고 살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대신 뭐예요? 머리가 짧아요. 수명이 짧아요. 네? 엄청 짧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다. 몽골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주로 주식이 양젓, 양고기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머리가 춥기 때문에 거기도 살이 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사람들은 먹거리가 그래서 조로라는 게 빨리 늙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소식을 해왔죠. 일본 문화를 갖다가 무슨 문화냐면 이 선식 문화라고 합니다. 선식. 선식이라는 게 사찰 음식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 선식의 문화를 통해서 소식이라는 문화가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닭광이라든가 나라스케라든가 우메보시라든가 이런 일본 음식 문화.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다가 그런 매실 장아지죠. 매실 장아지 한 개라든가. 또 뭐 그 닭광 같은 거 한 두세 쪼가리. 아니면 나라스케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 닭광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김도 요만한 거 한두 쪽 이래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미소시루라 그래가지고 뭐 된장국 그 국물 한 그릇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소식 문화로 이어져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 오늘날 세계 최장수국이라는 그러한 그 삶의 명예를 누리게 된 거죠. 장수촌도 마찬가지. 장수촌을 세계 3대 장수촌을 어디라 하냐면 이 빌카밤바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코카사스하고 훈자 이렇게 세 군데를 특히 저기 장수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위글리 지역이라는 것들을 서가지 이렇게 네 군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빌카밤바라든가 코카사스라든가 훈자국이라든가 위글리라는 나라의 장수촌의 사람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먹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소식과 소식인데 뭐를 먹냐? 조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조식이라는 건 거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친 음식 그러면 요새는 거친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혹시 그 여기 계신 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좁쌀만 가지고 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좁쌀, 차좁쌀만 아니고 매좁쌀만 가지고 밥을 하는데 머슴밥이라기도 그러기도 하고 농군밥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거는 밥을 어떻게 담냐면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이만큼 밥을 이렇게 담는 겁니다. 밥그릇 높이만큼 밥을 담는 거죠. 이것이 찰밥이 되면은 얼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좁쌀 같은 걸로 밥을 만들어 놓으면은 숟가락으로 잘못 건드리면 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숟가락을 가지고 먼저 침을 이래 발라요. 숟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침을 쏙쏙 발라가지고 침으로 말이죠. 이렇게 얼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해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이것이 잘못 먹는 날은 와르르 얼어져가지고 다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그 옛날에는 곡식 한 톨도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것만을 조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미 잡곡밥이 조식이에요. 현미하고 잡곡.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곡 잡곡밥이라고도 그러는데 오곡이라는 얘기는 쌀, 보리, 콩, 수수, 기장. 이게 오곡입니다. 기장 대신 좁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팥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하여튼 쌀, 보리, 콩, 수수, 기장이 5가지가 오곡인데 이 오곡 잡곡밥을 어떻게 먹을 때 이것이 조식이 되냐면 쌀과 잡곡의 비율이 1대1일 경우입니다. 쌀과 잡곡의 비율이 1대1일 때는 우리가 밥을 해놓으면 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잡곡밥이 되는 겁니다. 쌀이 반이나 들어갔는데도 이 쌀 같질 않아요. 특히 현미로 해놓으면은 이건 아주 입에 넣으면은 정말 우들우들 할 정도로 이렇게 조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잡곡밥을 먹게 되는 걸 갖다 우리가 조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장수촌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조식을 먹는다는 게 장수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식량 사정이 안 좋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식량 사정이 좋았던 사람들, 뭐 500석지기 한다는 천석군 이런 사람들도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달 정도만 흰쌀밥을 먹고 나머지 11달 정도는 전부 이 조식으로 해 먹었습니다. 잡곡밥을 해 먹었어요. 조금 쌀을 좀 비중을 높였다 뿐이지 하얀 쌀밥만 해 먹는 그런 분들은 제 경험으로는 못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식을 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식을 통해서 조식이 왜 좋으냐? 조식이라는 말은 여기서 볼 때는 아주 거칠 조자를 써가지고 조식이 됐는데 조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이 조식 속에는 영양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양의 균형. 그 영양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에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각기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각기병 환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비타민 B1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비타민 B군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흰쌀밥 먹이고 플러스 비타민 B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B 복합체죠. B군, 비타민 B군을 이거는 이 말은 영양제로 된 것을 먹였어요. 영양제로 된 걸 먹였더니 각기병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흰쌀밥에다 비타민 B군이 모자라가지고 각기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 치료해야 될 텐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이지 않고 쌀결을 갖다가 맨 물을 뜸물이라 그러죠. 쌀뜨물. 그렇죠. 쌀뜨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쌀결을 뜸물을 내가지고 이걸 먹였더니 각기병이 치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B군 이 영양제가 훨씬 좋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몸에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뭘로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foreign chemical.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닌 물질로 받아들이고, 쌀뜨물에, 쌀겨 속에 들어있는 쌀뜨물. 이 쌀겨 속엔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있는 쌀뜨물을 먹였더니 그 사람은 각기병이 치료가 되더라.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흰쌀밥을 먹는 것이 좋으냐? 흰쌀밥 먹지 말고 말하자면 현미, 잡곡밥, 그러니까 조식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이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식이라는 건 흰쌀이 아니고 현미일 땐 현미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눈에 쌀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쌀겨 속에는 지금 여기 비타민 B 컴플렉스라는 이 영양제, 비복합체 영양제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영양제가 어디 들어있냐? 쌀 씨눈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조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영양식이 되는 거죠. 이래야 이 영양의 균형을 이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느냐면 식사 그러면은 하얀 쌀밥. 지금 흰 쌀밥에 쇠고기 먹겠다는 거는 누구 문자냐? 김일성의 문자예요. 요새는 우린 그 문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식으로 돌아가야지만 됩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 문화 속에서 조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칼로리 영양을 보면 이 영양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도 4칼로리, 그다음에 지방질은 9칼로리 이런 개념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칼로리 개념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기준으로 한 단위예요. 실험실 단위. 실험실에서 단위로 기준했기 때문에 이때 탄수화물은 순탄수화물, 순단백질, 순지방질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칼로리로 계산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음식 문화로 살면은 이때는 뭐예요? 흰쌀밥이나 보리밥이나 탄수화물은 다 똑같아요. 감자도 똑같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두부 단백질이나 말하자면 쇠고기 단백질이나 닭고기 단백질이나 단백질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방질도 마찬가지. 굿기름인 동물성 지방이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나 똑같은 계산으로 해가지고 칼로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정말 4칼로리를 내주느냐, 단백질도 4칼로리를 내주느냐, 지방질이 9칼로리를 내주느냐 하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사정이 아니에요. 건축이란 우리가 움직이는 몸을 갖다 움직이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건축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여하에 쓰느냐 하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일꾼 손에 달려 있어요. 일꾼. 건축 자재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일꾼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꾼이 그 건축 자재를 어떤 건축 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건축 자재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게 일꾼이냐면 이 일꾼의 개념, 아주 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만 가지고 몸을 만든다면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꾼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일꾼의 어떤 그 집단화. 저는 이걸 갖다 효소 집단이라 그러는데 이 일꾼이 세팅화 됐을 때 이 일꾼들이 어떻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잘 그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먹거리 중에서 제일 나쁜 먹거리 문화가 형성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꾼을 무시해버린 먹거리 문화입니다. 저는 식품 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식품 가공학이 가장 저지른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일꾼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일꾼은 없어도 되는 거라고 존재하는. 그 중에서 특히 이 효소라는 이 중요한 일꾼을 갖다가 무시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효소라는 일꾼을 무시해가지고 효소가 없는 식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밥을 입에다 한 입 물고 한 100번쯤 씹는다. 그러면 그 씹는데 치아가 소화를 시켜줍니까? 침샘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시켜줍니까? 예? 침샘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시켜주죠. 그 이빨 자체는 아무리 오래 씹어도 잘게 부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씹어도 잘게 부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알파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밥을 오래 씹으면은 밥이 달짝지근해지면서 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침에서 나오는 효소, 알파아밀라제는 효소가 없으면 아무리 입에서 씹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 효소의 개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 침 속에 들어있는 침에서 나오는 알파아밀라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씨는 속에 들어있는 그 식물, 그 씨앗이 싹을 내게 만드는 그 효소가 훨씬 중요한 거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현미 잡곡밥을 먹고 그래야 되느냐 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잘 정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한 알의 씨앗이 이렇게 있습니다. 콩이 됐든 쌀이 됐든 보리가 됐든 수수가 됐든 다 좋습니다.
뭐 옥수수라는 건 이렇게 생겼죠. 옥수수라는 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옥수수는 좀 다르고 옥수수는 씨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옥수수라는 거. 그런데 이 씨눈 속에 여기 씨눈에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들어있냐면 이 씨눈 속에는 여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들어있고 생명력을 뒷받침해주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아루물질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뒷받침해주게 여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껍질은 뭐냐면 이 영양소가 어디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영양소는 뭐예요? 이름 그대로 이게 뭐예요? 이 싹이 날 때 필요라는 비료입니다, 비료. 이 싹이 날 때 싹을 내주는 비료예요, 여기 있는 영양소는. 이 비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껍질로 보호된 비료가 어떤 때 필요하냐면 이 생명력이 발현이 돼가지고 싹이 날 때 비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싹이 날 때 비료가 필요하면 어떤 때 싹이 나냐면은 온도와 습도와 공기와 이 폐하라는 이 조건이 맞으면은 여기서 싹이 나거든요. 그때 이 생명력이 이 조건이 맞을 때 껍질 속에 보호된 비료를 이용해가지고 뭐는 싹을 착 낸다 이런 얘기죠. 싹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싹을 내게 하는 생명력을 내면서 여기요 비료를 갖다가 싹이 나는데 영양소인 비료를 갖다가 영양소로 이용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냐? 여기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싹을 내게 하는 기운과 이 비료를 갖다가 영양소를 비료로 이용해가지고 쓰는 이 힘이 바로 이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봄에 모짜리를 해가지고 별을 물에다 심었잖아요. 물에다 심었는데 논에다 심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모가 자라서 보면은 이 싹이 난데 뭐가 여기 텅 빈 뭐가 들어있어요. 예? 왕겨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예? 왕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 껍질을 뭘로 쓴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영양은 뭘로 썼어요? 비료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싹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요걸 갖다가 논에다가 옮겨 심으니까 요것이 뭡니까? 이제 이것은 땅에 있는 영양을 빨아들이고 이거 파란 기운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뭡니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력을 이어가서 또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껍질로 보호된 이 영양소, 이 비료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도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비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명력을 이어가는데 비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비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비료 역할을 해주려면은 이 역시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이 물질이 없이는 이것이 비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조식이라는 개념, 거친 음식이라는 걸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 씨눈 속에, 아까 말씀 요 씨눈 속에 들어있는 요 상태가 완벽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오려내고, 이걸 오려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양제 개념 있잖아요. 비타민 B군 그 복합체 같은 걸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아주 완벽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느냐 안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기병을 고치는데 비타민 B군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던 사람이 쌀뜨물을 먹었더니 쌀겨에서 녹아낸 쌀뜨물을 먹었더니 비타민 각기병이 고쳐지더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죠. 여기에 있는 이 인공적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천연물 상태에서의 영향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척하고 정말 뻐개고 건방지게 얘기해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생명현상이라는 원리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뭐 외제 어느 비타민이네 뭐 이것이 뭐 생약에서 추출하는 건데 천연물이네 하고 암만 떠들어봐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만 못해요. 현미 잡곡 먹는 것만 못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 잡곡 속에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몸을 제대로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맨날 무슨 소리를 하냐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 효소, 비타민, 미네랄, 아르물질이 요렇게 해가지고 싹을 내는 이게 뭐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크랩스 회로가 돌아가는 거고 TCA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씨앗 쪽에서 얘기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때 생화학적으로 그걸 뭐라냐면 크랩스 회로가 돌아간다. TCA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전기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결과적으로 이 일꾼이라는 이 개념을 무시한 오늘날의 식생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식품 가공학이 발달돼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뭐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라든가 또는 육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음식들은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 일꾼을 전부 도외시한 음식입니다. 일꾼을 도외시한 음식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생명력을 발현할 수도 없고 생명력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비료를 갖다가 뭐를 못합니까? 비료화하지 못해. 영양소를 비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소를 먹는 건 비료화하자고 먹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비료화하지 못하니까 먹으나 마나한 그런 현상이 이제 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겉에 붙어 있는 이 껍질은 주로 뭐냐면 셀룰로즈라 가지고 섬유질로 돼 있거든요. 껍질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껍질을 분해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영양소는 없지만 이 껍질 속에는 여러 가지 섬유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몸에 뭐 해야 되냐? 장내 세균의 집과 먹이가 되는 거예요. 집과 먹이. 우리는 장내 세균하고 공존하고 삽니다.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다. 개를 키운다. 같이 사는 겁니까? 따로 사는 겁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먹이를 주고 개도 먹이를 주잖아요. 장내 세균은 평균 잡아가지고 우리 몸의 전체 세포수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우리 세포가 한 60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장내 세균의 숫자는 한 100조에서 120조 이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내 세균하고는 따로 사는 거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한테도 뭘 지어줘야 돼요? 집을 지어주고 먹이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 집을 지어주고 먹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 세균의 집과 먹이 역할을 하는 것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도정 기술이 발달되고 뭐 모든 밀가루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또 없애버립니까? 섬유질을 없애버리죠. 섬유질을 없애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장에 세균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세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균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장암이라든가 직장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변비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아주 가까이는 변비.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해지면 항문에 치질이 오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대장암이라든가 직장암 같은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장내 세균하고 공생하겠다는 걸 포기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들은 갖다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먹으니까 오늘날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앓지 않아도 될 병을 앓고 산다. 그러니까 이 먹거리라는 게 이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김수경 건강교수의 김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싹이 나고 그 싹을 내는데 필요한 그 비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몸이 자연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체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23살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캐톨릭 신학대학을 다니던 분인데 그 신학대학을 자퇴를 하고 한라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3년을 타잔 같은 생활을 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23살에 위암이 걸렸다가 78살이라는 나이 55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78에 돌아가실 때 병명이 위암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제 그 양반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라. 그 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로 놓고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먹이사슬을 보면 저 꼭대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면 여기 이제 동물도 있고, 동물도 이제 육식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초식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엔 크로에라 같은 그 단세포 식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식물. 그 단세포 식물에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사람 올라가니까 사람으로 이제 먹이사슬이 끝난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또 누구의 먹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먹이가 돼요? 사람은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니죠. 쟤네들의 먹이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 속에 묻히면 완벽하게 미생물의 먹이가 돼가지고 이제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는 사람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마,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나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봤습니다. 규명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우리 기독교 믿는 분들은 꼭 좀 알아야 돼요. 흙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흙의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거기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 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철분,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10종 정도로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외에 한 10종. 그러니까 근 한 20여 종류가 말하자면은 들어있더라. 근데 인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체를 분석해 보니까 인체는 요거 이제 빨간 걸로 쓴 게 인체입니다. 그 인체는 보니까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그 다음에 칼슘이 질소가 3%, 칼슘이 2%, 그 다음에 여기 인이 몇 퍼센트냐면 1%, 마그네슘이 0.01%, 그 다음에
유황이라든가 염분, 여기 말고 있는 게 이제 염분이라는 게 0.3%. 이렇게 기타가 0.05%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흙의 성분인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철분의 10종이라 하는데 인체도 성분 보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염분이 들어있으니까 염분, 기타가 0.05%. 그러니까 흙과 뭐하고 인체는 뭐든 같더라 하는 얘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보니까 흙과 인체가 같은 게.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은 만일에 흙이 죽는다. 그러면 인체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흙을 다 죽였어요. 흙이 죽었어요. 흙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흙이 죽은 거는 무엇 때문에? 흙이 죽은 게 세 가지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는 화학 비료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농약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제초제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때문에 흙이 죽었는데, 그럼 흙이 죽었는데 인체는 건강할 수 있느냐?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인체도 동시에 흙이 죽으니까 흙을 통해서 흙이 뭐를 함유하겠어요? 물을 함유하겠잖아요. 흙이라는 게 물하고 흙하고 따로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죽으니까 흙을 통한 물은 물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개울물도 죽고 뭐 저기 뭐에 청계천 물도 청계천 물 죽은 지는 오래되고 중량천 물도 죽고 뭐 한강물도 죽고 하여튼 호수물도 죽고 다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곧 또 뭡니까? 인체도 죽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는데 흙이라 그러면서 흙 따로 생각하고 인체 따로 생각하는데 흙을 망쳐놓고 인체가 건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를 쓰지 말아야 되냐? 최소한도 화학비료와 농약과 제초제는 쓰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인체라는 것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라는 것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제 그 장수 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일본의 그 오키나와라는 데입니다. 맨날 그 왜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말썽이 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섬이 오키나와인데 일본에서 한 600km 떨어진 섬이죠. 제주도보다는 적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아주 장수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장수 지역의 큰 특징이 우선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흙을 버리지 않고 흙을 살려내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이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비료와 농약과 제초제를 써가지고 흙을 살리는 이러한 그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푸른마을 푸른밥상이라 그래가지고 화천 그 정농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푸른마을 푸른밥상을 교회 차원에서 차려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푸른마을 푸른밥상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흙을 살리지 않고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가더라도 이 유기농산물을 애용하시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십사 하는 걸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값은 좀 비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초제 쓰면은 혼자
1시간만 뿌리면요, 밭 몇백 평 그 풀 싹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을 사람 인력으로 뽑으려면 어떻게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서 하루 종일 뽑아도 못 뽑습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밭이 이제 600평을 하루가리라 그랬는데 600평에 있는 어떤 벌레를 잡는다 그러면 한 2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잡아도 다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또 그뿐인가? 또 생기지? 근데 농약을 한 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나절도 못 뿌려도 농약 쫙 뿌리면 벌레 다 죽으니까. 근데 이 농약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제초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흙은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이 이런 성분으로 돼 있으면은 지금 화학 비료라는 게 뭐냐? 요 세 가지 성분으로 된 겁니다. 질소, 인산, 칼륨. 소위 질소, 인산, 칼이라 그럽니다. 그게 소위 비료의 3대 요소라 그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흙에다가 질소만 주고 인산만 주고 칼륨만 주게 되면은 나머지 성분은 다 부족하죠. 산소도 부족하게 되고 탄소도 부족하게 되고 수소도 부족하게 되고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그때 이 열종류 이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뭉쳐져 가지고 흙이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로 뭉쳐지게 되면은 이 나머지가 부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흙이라는 게 흙을 하나 전체로 놓고 볼 때 한 20여 가지 중에 세 가지 성분만 계속 넣어주는데 어떻게 이게 흙이 온전한 흙이 되겠느냐. 그러면 흙이 이런 성분들이 다 골고루 있을 때 뭐가 살 수 있는 흙이냐 하면은요, 뭐가 살 수 있는 흙이 되게 미생물이라는 것이 살 수가 있어요. 미생물 및 땅 속에 사는 지렁이라든가 굼벵이라든가 땅강아지라든가 두더지라든가 이런 이 미생물과 그런 게 땅 속에 사는 이 소위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곤충, 이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이 살게 돼 있는데 영양소가 질소, 인산, 칼륨으로만 돼 있으면 이 미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고 곤충도 못 삽니다. 이것들이 못 살면은 이 흙은 뭐 어떤 흙이 되면 죽은 흙이 되는 게 죽어가는 흙이 되는 겁니다. 그 점점 땅이 굳어져요. 왜? 이것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래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이용이 되고 탄소가 수소가 이용이 되는데 이용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흙의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죠. 우선 거름을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학 비료를 안 주고 퇴비를 준다. 퇴비 속에는 뭐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의 지력을 더 돋궈주고 여기에 뭐가 살게 돼 있어요? 미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있고 곤충이 살 수 있게 돼 있다. 여러분들 아마 시골 계시던 분 아시겠지만 땅에서 말이죠. 막 지렁이가 버글버글하고 땅강아지가 기어다니고 굼벵이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두더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흙이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점점 이 화학비료를 쓰므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져. 거다가 농약은 뭐냐? 농약은 원래 농약이라는 것은 이 벌레를 잡는 데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농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농약은 생화학 무기의 평화적 이용입니다. 평화적 이용. 이거 참 생화학 무기. 요새 그 미국 테러 사건 난 다음에 제일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탄저균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이건 생물학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 무기라는 건 뭡니까? 독가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생화학 무기라는 건 예전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만든 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무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를 조정한 것이 농약이면 양을 조절한 거예요. 양을 벌레를 잡을 정도로 조절하면 그것이 농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을 사람 죽일 만큼 쓰면 사람 잡는 무기가 되는 거죠. 또 제초제는 뭐냐? 제초제도 원래 제초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초제는 제초제의 원래 그거는 고엽제라고 있습니다. 고엽제. 이거는 말을 꽂자 잎사귀 엽자입니다. 고엽제, 잎사귀를 말려 죽이는 그런 약입니다. 이건 어디서? 전쟁터에서 특히 어디를 상대로 전쟁할 때, 밀림을 상대로 전쟁할 때. 이 고엽제가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디냐? 월남전 당시거든요. 월남전 당시에 그 월남의 밀림을 갖다가 그 베트콩들이 누비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엽제를 갖다가 비행기에서 쫙 뿌리면은 나무가 다 말라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베트콩의 은신처를 없애버리는 거죠. 고엽제 때문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 중요한 환자들이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환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엽제의 주 원료는 뭐냐? 다이옥신이다 이거예요. 다이옥신. 다이옥신이라는 거는 1g 가지고 얼마를 죽일 수 있냐?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을 가지고 있는 지상에서 만드는 독 중에 제일 큰 독성 물질입니다. 이것이 고엽제의 원료입니다. 이 다이옥신이 주 원료인 고엽제를 갖다가, 이건 고라는 게 나무를 말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풀을 말려 죽일 수 있는 이것도 양이에요. 이것도 양을 줄여가지고 쓰면 뭐가 돼요? 제초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이 쓰면은 뭐가 죽어요?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조금 쓰면 뭐가? 제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화학비료 이 질소인산 칼륨이라는 화학비료 가지고 땅 버려놓고 농약을 써가지고 뭐가 주로 다 죽느냐? 제일 먼저 죽는 게 뭐가 제일 먼저? 이게 곤충이 죽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농사는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곤충이 지어주는 거예요. 곤충이 뭘 날라주는 거예요? 꽃가루를 날라주지 않습니까? 벌레라든가 나비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곤충들이 꽃가루를 날라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 이제 제비인데, 제비의 숫자가 절대량이 지금 줄어. 제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 흥부가 옛날에 태어났길 망정이지, 요새 태어났으면 흥분의 제비 없어요. 놀분의 제비도 없어. 예? 요새 태어났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흥분애가 놀분애가 뭐하냐? 보쌈 장사하는 거지. 이 곤충이라는 것을 이 농약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없는 농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농약이라는 것이 양을 많이 쓰면 생화학무기니까 그것이 먹게 되면은 대개 농약이라는 게 뭐 씨앗이라는 거 열매 속에 겉에 붙어 있는 거를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에 붙어 있는 농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대를 물립니다. 대를. 마찬가지입니다. 고엽제도 고엽제 자체가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이 심지어는 유전까지 되는 거예요. 대를 물립니다. 우리가 에이즈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렇게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농약, 제초제를 갖다가 자초해서 먹어요. 왜 자초해서 먹느냐 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대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깻잎 있지 않습니까? 깻잎이 따가지고 몇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 해저의 원칙입니까? 양초 바른 것 같이 빳빳하게 있어야지만 됩니까? 시들시들 해저의 원칙이죠. 근데 소비자들은 그 양초 바른 것 같이 아주 빳빳한 걸 찾으니 며칠이 지나도 빳빳한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약을 쳐서라도 그러한 상품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거는 백화점에서 사는 옷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사는 옷은 아주 깨끗하고 구멍 하나도 없고 흠집 하나도 없고 뭐 정말 단추구멍 하나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옷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안 주고 농약을 안 주고 제초제를 안 주고 농사를 지면은 이건 지멋대로 생깁니다. 지멋대로. 벌레도 먹다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초제 농약 쓰고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연은 여러분들 아시죠? 산 속에 풀이 있는데 풀 있다고 나무 못 자르는 거 아니거든요. 또 풀만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데 인간이 자연이라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고생하는 거는 자연을 무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이 우리가 퇴비를 비워가지고 차 썩혀가지고 논을 가꾸고 밭을 가꾸고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그런 거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식물체는 튼튼하고 맛도 좋게 돼 있고 그런데 화학비료 쓰고 농약 쓰고 제초제 쓰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국민들의 우리 몸의 건강을 망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과 흙이 나빠지니까 흙의 소산이 우리 인체의 양식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흙의 소산을 땀 흘려서 우리 땀을 흘려서 흙의 소산을 먹으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흙이 이렇게 나빠져고 흙이 병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풀도 다 죽고 벌레도 다 죽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흙의 소산이 인체에 들어오니까 인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인체를 이렇게 흙을 잘못 다뤄가지고 인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원료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뭐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가지고 일꾼을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효소서부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다 일꾼을 버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를 만드니 인체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붙들려 갔나요? 예? 거기 가가지고 뭘 먹고 환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먹으라 했어요? 임금의 밥상과 그러니까 수라상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먹겠노라.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임금의 밥상을 그 수라상을 음식을 먹는 거하고 나는 내가 원래 먹던 초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채식이죠. 곡채식으로 해서 먹고 살 테니까 열흘 후에 보자. 누구 얼굴이 더 좋아졌나? 그 열흘 후에 누구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좋아진 거는 그럼 임금의 수라상이라는 게 뭡니까? 수라상이라는 거는 뭐의 위주예요? 뭐가 위주입니까? 육식 위주예요. 육식 위주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은 뭐를 먹었어요? 예? 이 채식을 위주로 했는데 이 채식을 해서 먹었더니 얼굴이 더 좋았더라. 그럼 그때 이 채식 다니엘 시대는 뭐가 없었겠어요? 화학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제초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화학비료를 없애고 농약이라든가 제초제가 없는 상태로 그것을 갖다가 다니엘식으로 식단을 짜서 먹는다라면 오늘날의 사람들도 저는 다니엘같이 건강해지리라고 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다니엘 시대 거다. 이거 다니엘 시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앉으면 그냥 이상한 거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체라는 것의 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체는 흙과 동일한데 지금 흙을 말살시키니까 그러면 흙이 말살되니까 뭐가 나빠졌다고요? 물도 나빠지는 거예요. 물이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무 데서나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60년도 12월 달에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청계천이 고가도로 놓이기 전입니다. 청계천이라는 건 뭐 그때도 더러웠어요. 뭐 이름은 청계천이죠. 맑을 청자, 계곡 계자죠.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개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청계천이. 지금은 청계천 그러면 썩은 물이 흐르는 곳에 대명사가 됐지만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초만 해도 거기에 그 판잣집 짓고 이런 사람들이 펌프 박아가지고 그물 퍼올려가지고 그물로 김치도 담그고 해가지고 도시락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불과 40년이 안 된 이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에 뭐가 망가졌냐? 자연이 망가진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23살에 위암이 걸렸던 사람이 한라산 가서 그 숲속에서 타잔 생활을 하면서 3년을 살았더니 위암이 없어졌다가 55년이 지난 다음에 죽을 때 가서 늙어 죽는 상황에 가서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병명이 위암이라는 이름으로 죽게 된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그만큼 자연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점점 자연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음식 문화 속에서 그러면 이런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항산화제라 그럽니다. 항산화제라 그래요. 이것들이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K, 그 다음에 칼슘, 세레늄,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A, C, D, K, 그럼 이거 말이지 영양제로 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에 이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야채 속에 들어있어요. 야채 속에. 씨눈 속에 들어있게 씨눈과 야채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씨눈과 야채 속에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농약과 제초제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해방되고 특히 요새 프리 레디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릭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항산화제를 통해서밖에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이것들이 씨눈과 야채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날의 식생활이 씨눈 안 먹고 야채들 안 먹는 식으로 가니까 항산화제까지도 섭취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 먹거리라는 거 있더라도 그 먹거리를 다만 얼마라도 좀 완화시키고 그러려면은 먹거리 속에서 항산화제가 천연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드는 이런 성분들이라도 먹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먹거리들마저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날의 먹거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항산화제들을 통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씨눈을 먹어야 되냐, 왜 야채를 먹어야 되냐. 씨눈을 먹기 위해서 잡곡밥을 먹고 야채를, 싱싱한 야채를 먹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점 추워져 가죠. 귀뚜라미 소리가 굉장히 정겹게 들리는 계절 아닙니까? 예? 근데 이때 우리가 귀뚜라미 소리만 들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는 것을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음식,
이게 몸에 맞는다. 옷에는 맞춤 양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춤 양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성복이죠. 우리 건강이라는 문제도 이래요. 지금 맞춤 양복이라는 거는 점점 쇠퇴해가지고 사양길에 가고 있잖아요. 뭐가? 기성복 시대잖아요. 이 건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약도 원래는 뭐였냐면 맞춤 양복이었어요. 근데 요새 아마 그 한약을 지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기성복 처방에 의해서 약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온경탕증이라든가, 뭐 십전대보탕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병을 갖다가 어디다 맞추냐면 약에다가 맞춰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집에서 해먹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에요? 맞춤 음식이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기성복이에요. 기성 음식이죠. 근데 이렇게 기성복이 유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약이라든가 약도 기성복 처방에 의해서 하고 음식도 우리는 기성 음식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음식이 소위 먹거리가 맞춤해서 이렇게 기성복으로 가가지고 생긴 병 중에 그 유명한 병이 뭐냐면 이 광우병이에요. 광우라는 건 미칠 광자, 소자 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미치는 병이죠. 이게 이제 광우병. 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 광우병이 생겼느냐? 광우병이 생긴 원인은 뭐예요? 소가 뭐를 먹었어요? 소가 고기를 먹은 거예요. 소가 고기를 왜 고기를 먹어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 양을 잡고 나가지고 양의 창자라든가 그렇게 양의 내장 그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산업 폐기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것의 사용 용도를 찾다 보니까 아하 이것을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서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소한테 먹이면 되겠구나. 참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죠. 예? 그래가지고 먹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양의 창자라든가 양의 그 내장을 갖다가 말리는 건 쉬워요. 뭐 열을 가해서 말리거나 이러면 되니까 말려가지고 그걸 분쇄해가지고 그걸 그 소의 사료에다가 섞여 먹이니까 그 소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양고기를 먹고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광우병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광우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광견병이 있었거든요. 개가 미치는 병. 그래서 광우병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 광우병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광인병이에요. 사람이 미치는 병이 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하자면은 소가 풀을 먹어야 될 소가 고기를 먹고 미쳤다 그러면은 사람도 사람에게 오장육부라든가 이게 먹어야 될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될 공식에 안 맞춰서 먹으면 결과적으로 모두 사람도 뭐가 되겠어요? 광우병 같은 그런 증세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라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레위기에 보면은 뭐 핏째 먹지 마라, 생명력이 있는 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두 발 가진 거 먹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배로 땅을 기는 건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먹거리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합리성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먹거리에 대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조라는 걸 먼저 좀 알아봐야 돼요.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 해부 생리학적인 구조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이 창자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오장육부죠. 오장육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장육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치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오장육부 기준으로 하면은 침에서부터 섞여서 침에 들어있는 알파 아밀라제를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것이 뭐야? 탄수화물이죠. 췌장에서 분해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에 분해되는 것이 단백질이죠. 담즙을 통해서 분해되는 것이 지방질이죠. 그러면 이거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것은 단백질 분해 효소, 이건 지방질의 분해 효소라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분비가 됩니다. 침이라는 것은 하루에 약 2리터 정도가 분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침을 통해서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췌장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지장을 통과하는 그 동안에 분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분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어디가 작은 창자를 거쳐서 이제 큰 창자로 넘어가는데, 대개 사람에게 있어서의 장의 길이는 소의 약 2분의 1 정도로 계산합니다. 약 2분의 1. 그러면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또 2분의 1 정도. 요걸 1이다 그러면 이게 4가 되겠죠. 그럼 광우병이라는 얘기는 소는 풀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풀만 먹고. 소가 풀을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청도에서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청도 소싸움이 유명한데, 청도에서 소싸움의 챔피언이 되면 소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값만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챔피언이 될 때는, 그 자기가 먹인 소가 챔피언이 될 때는 그 기쁨 또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뱀도 잡아 먹이고, 예? 막 보약도 먹이고 해가지고 소를 키웠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그 풀을 먹여가지고 소를 키운 거예요. 그 청도소 싸움에 딱 붙었는데, 그 보약 먹고 뱀탕 먹은 소는 한 번 탁 부딪히고 나서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을 갔던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뱀탕 먹고 보약 먹은 소가 훨씬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풀 먹은 소가 훨씬 힘이 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는 거는 이렇게 소가 특히 장부의 길이는 사람이 이렇게 육식동물이 일이라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다 다르냐면,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효소의 분비량이 다르고 효소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의 구조가 달라져. 그럼 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소는 첫째 뭘 합니까? 되새김을 합니다. 되새김을 한다는 얘기는 풀을 계속 먹고 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소는 계속 이렇게 씹지 않습니까? 계속 씹는 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되새김을 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제일 위에서 제일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되새김을 한다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소에게 제일 많은 건 무슨 효소가 있냐면 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많냐면, 소는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지니고 있어요. 효소. 그러니까 소는 되새김하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 섬유질 분해하는 효소를 통해서 소라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가 고기를 먹었다. 그럼 소에게서는 뭐가 부족합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데, 그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소의 작은 창자, 소도 작은 창자 있고 큰 창자 있죠. 그렇죠? 소의 작은 창자에 가서 그것이 분해 안 되고 있으면 그게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되죠. 썩죠. 썩습니다. 틀림없이 썩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썩으면서 어떤 성분을 내냐면 이거 가지고 독소. 우리가 고기가 썩을 때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 독소, 그 질소화합물이라는 그 독한 독소를 내놓는 겁니다. 독한 독소를 내놓으면 그 독소가 소의 모에, 피에, 소의 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영적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소가 안 미치면 이상한 거지 미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가 안 미치면 이상한 거예요. 미쳐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소위 장부의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호랑이나 이런 그 육식 동물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 창자가 짧아요. 그리고 그 호랑이가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는 땀을 안 흘리죠. 그렇죠? 개는 땀을 안 흘려가지고 여름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개는 땀을 안 흘리거든요. 다 달라요. 짐승마다. 다른데 호랑이가 말하자면 속어치 풀 먹었다. 풀 먹었다 그러면 호랑이는 뭐가 없겠어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도 없고 섬유질 분해 요소도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짐승을 못 잡아먹고 막 그냥 차라리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어요. 만일에 호랑이가 반대로 소하고 반대로 탄수화물을 먹고 섬유질을 먹었다 그러면 호랑이는 아마 이것이 미쳐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면으로는 장을 막는다든가 뭐 이게 창자를 막아가지고 호랑이 죽겠죠. 호랑이는 안 먹고. 이 호랑이는 뭐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 그 다음에 지방질 분해 효소 같은 게 발달되어 있어요. 얼만큼 발달되어 있냐? 최소한 사람보다 5배 이상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각 짐승의 모양과 내용을 지으실 때 그 모양 각각이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갖다 누가 깨버리냐? 인간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먹거리를 잘못 하는 게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 중에 제일 큰 죄가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오히려 간음을 통해서 더럽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심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한 7, 단백질을 한 1.5 내지 2, 지방질을 한 1 내지 1.5 이 정도 먹어야지만 되게끔 사람은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해되고 지방질과 단백질은 십시장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없는데 왜 이건 필요하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내 세균의 집과 먹이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양학에서는 이 섬유질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섬유질을 안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변비가 오죠. 변비가 오니까 뭐가 많겠어요? 치질이라는 병이 참 많아요. 2000년 현재 제일 많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치질 환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치질로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병원 입원 환자 중에 1위예요. 랭킹 1위입니다. 1990년, 10년 전에는 누가 1위냐? 맹장염으로 입원한 사람이 1위였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치질 환자가 1위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뭘 안 먹은 거예요? 섬유질을 안 먹은 거예요. 섬유질을 안 먹어가지고 변비가 생기고 변비 생기니까 그걸 위해서 치질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치질이 생기는 것만큼 뭐가 많냐? 직장암과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는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원리가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그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의 소위 맞춤이라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오장육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동일하게 놓고 어떻게 보냐면은 치아 구조라는 걸 한번 놓고 보자고요. 왜 치아 구조를 말씀드리냐면 치아라는 건 우리 몸에 있어서 입이라는 거는
1차적인 소화기관입니다. 입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이든 입을 통해서 들어와요. 특별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길 뚫어가지고 말이죠. 식도로 막바로 호수를 집어넣고 유동식을 먹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기 전에 알을 갖다 뭐라 해요? 유아라 그러잖아요. 유아는 뭘 못 먹어요? 씹질 못하잖아요. 씹질 못하니 그때 뭘 먹게 돼요? 젖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 젖인 이 젖을 먹다가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먹게? 고형식을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대개 애들이 한 만 2살 정도만 되면은 뭐 여금니까지 거의 다 나잖아요. 그럼 고형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치아가 난 다음에는 이렇게 우유라든가 이 젖 같은 걸 안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치아, 그러면 치아라는 것은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32개가 기준입니다. 사랑니를 포함해가지고. 그 32개가 기준인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어금니? 20개가 어금니예요. 어금니. 이거는 이렇게 구치라 그럽니다. 이 구치는 화학, 절구라는 얘기입니다. 절구, 맷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치. 그 다음에 32개 중에서 8개가 무슨 일? 앞니입니다. 앞니는 무슨 일 하려면 문치라 그래요. 문치 또는 자를 절자 절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니는 뭐냐면 요거는 맷돌이고 요거는 작두입니다. 작두는 여물을 쓰는 이빨입니다. 그 다음에 32개 중에서 몇 개가 나면 4개가 남는 이걸 갖다 송곳니라 그럽니다. 송곳니는 무슨 일은 견치, 개이빨하고 똑같다 그래서 견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는 맷돌 역할을 하는 어금니 20개, 앞니, 작두 역할을 하는 앞니 8개, 이렇게 개이빨 역할을 하는 송곳니 4개, 이렇게 해서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랑니가 어금니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금니 중에 사랑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사람들이 문명화되면은 그 사랑니가 안 난다. 미개할수록 사랑니가 난다. 그러니까 원숭이에 가까운 사람이 털이 많고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털이 적고 뭐 이런 식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일단은 어금니가 20개고 앞니가 8개고 송곳니가 4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어금니 20개 맷돌이라는 개념은 뭐를 먹으려는 이쁘냐? 뭐는 이거는 곡식이에요. 곡식. 맷돌에다가 뭘 가냐? 곡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개의 이빨 중에 20개 분량만큼 우리 곡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니 8개 분량만큼 뭐냐면 작두로 쓰는 게 뭐예요? 야채, 과일, 버섯류, 해조류, 뭐 이런 종류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채식, 뭐 과채류죠. 과채류. 과채류를 이제 여기도 이 분량만큼 먹게 되는 거예요. 작두에다가 고기를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이빨, 송곳니 분량만큼 무엇을 먹으라는 이빨이냐? 고기와 생선을 먹으라는 이빨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 몸에 맞는 먹거리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곡식은 거의 다가 뭐예요? 곡식의 비율은 대개 콩 같은 거 특수한 걸 제외해놓고는 곡식 속에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이 다 거의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콩이라든가 콩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에도 옥수수 씨는 속엔 기름이 많이 들어있고, 밀룬에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깨, 들깨, 참깨 이런 데도 뭐 기름이 많이 들어있지만 어떻든 곡식이라는 비율이 이렇게 32분의 20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가 이런 비율로 먹고 고기, 생선을 이런 비율로. 그러면 이걸 4로 나누면 4일은 4, 4일은 8, 4, 5는 20. 그러니까 곡식과 이런 야채, 해조류 이런 거의 비율과 고기의 생선의 비율은 5대 2대 1의 비율로 먹게끔 뭐가 되어 있냐? 치아가 되어 있다. 이런. 그럼 이렇게 치아가 되어 있으면은 치아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치아만 요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오장육부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이 모든 기능도 그렇지만은 모두 효소 분비의 비율도 이런 비율에 맞춰져 있다. 효소 분비. 그래서 오장육부의 구성,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소 분비도 이런 비율로 되어 있다. 만일에 이것이 비율이 안 맞으면 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룰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 안에서 오장육부에서 뭐가 일어나요? 난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난조 현상을 우리는 뭐래? 그걸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이렇게 이 비율에 일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걸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예요? 곡식은 뭐예요? 오곡밥. 꼭 밥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9가지 나물, 정월 대보름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9가지 나물 먹다 보면 거기다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좀 곁들여 먹고 이렇게 요새 이거 다 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은 옛날식으로 생선은 한 토막, 두 토막, 그 다음에 장조림, 그 다음에 고기도 뭐 굽거나 지지고 볶으려지 말고 국이나 끓여가지고 그 맛맛으로 고기도 한두 점 먹는 이런 개념으로 먹어야지만 이 고기 생선 먹는 이러한 부분의 기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룰이 틀려지면은 뭐가 제대로 효소 분배 룰이 안 맞으니까 몸 안에 뭐가 많이 나느냐면 소화되지 않는 그런 잔유물, 부패되는 물건들이 많이 오장육부에 남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해치는 성분들이 뭐 말도 못하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병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이걸 식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식사가 원인이 돼가지고 병이 생긴다. 이걸 식원병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걸 식원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거리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병이 생긴 사람들은 이 먹거리를 고쳐야 되는데 먹거리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몸에 더 좋다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뭐 용문산 뱀탕집이 막 문전 성시를 이루고 개소주 흑염소집이 막 문전 성시를 이루고 군뱅이 뭐 지렁이가 좋으네 무슨 까마귀 고기가 좋으네 뭐가 좋으네 하니까 사람들은 더 모아 더 뱉어 더 좋은 거 더 뭔가 좋은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요걸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현대 영양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현대 영양학적으로 따질 때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따져보죠. 최근에 나온 1997년 판 Advanced Nutrition이라는 그 최신판 뭐 최신판도 아니지만 그래도 97년도니까 97년도에 나온 Advanced Nutri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단백질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Obligatory and loss라는 이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obligation 하는 말은 뭐냐면 불가피하다, 불가역적이다, 이건 뭐냐면 불가피하게 우리 몸에서 질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 몸에 있어서
이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질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이라는 말은 니트로존이라는 말입니다. 질소란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질소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병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가면 단백뇨라 그래가지고 병이라 그러잖아요. 소변으로 뭐 탄수화물, 당분이 나가면 당뇨라 그러듯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단백질이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오블리게이토리하게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이 있다. 그게 몇 가지 있냐면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예요? 손발톱, 그 다음에 뭐예요? 침, 그 다음에 세포 재생 과정에서 나가는 뭐예요? 근육이죠. 일단은 세포 재생에서 나가는 우리 피부라든가 그런 이런 거 과정에서 나가는 죽은 세포죠. 죽은 세포들. 그 다음에 여자들 생리로 나가는 생리 때 혈액. 그 다음에 결혼 생활 통해서 사정할 때 나가는 정액.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등등이 이것이 단백질이에요. 이것들이 불가피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나갈 수가 없죠. 안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은 85%를 회수해서 쓰는데 이런 것들이 약 15%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가 몸 밖으로 나간다. 이 15%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 하면 오블리게이토리 앤로스라 그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5%는 회수해서 쓰기 때문에 재회수, 리사이클링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15%만 보충해주면 된다. 이걸 15%를 성인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얼만큼 되느냐? 단백질이 350mg kg per day다 이거야. 하루에 체중 1kg당 350mg만 보충을 해주면 되더라. 그 350mg이면 70kg짜리 체중이면 하면 22.5g이다 이래요. 24.5g이죠. 24.5. 그러니까 순 단백질은 24 내지 25g만 보충해주면 되더라. 70kg짜리 체중을 가진 사람은.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은 소고기 한 120g 정도 되면 된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불고기 먹은 소고기 1인분이 200g이거든요. 벌써 그것만 가지고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이 맞춤이라는, 이 몸의 맞춤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로 보나, 치아 구조로 보나, 영양학적으로 보나,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섭취하되 어떻게 치아 구조에 맞춰가서 섭취하면은 그것이 곧 오늘날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큰 그 중요한 먹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맞춤 음식 문화 시대가 끝나고 전부 기성복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게 돼서 식원병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 성도님들께서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는 그 강의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저 자신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그 건강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건강법을 다음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건강법. 이 다음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
사람답다, 사람다움, 건강식품다움, 예수 믿는 사람다움, 소위 말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아이덴티티라고도 그러는데 그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학을 공부하면서 늘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건강하게 사는 방법다운 방법을 전달하고 있는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늘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이솝우화에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개구리들이 놀고 있는 그 연못에다가 소년들이 돌을 던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개구리들이 당신네들은 장난삼아 돌을 던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그 돌에 맞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주시면서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 것이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인데, 그럼 인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럼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인답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다음이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참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말하자면 이미테이션, 흉내내는 그러한 삶들을 많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요새 보면 유전자 조작 다 좋다 그래. 유전자 조작 식품도 안전하고 방사선 조사 식품도 안전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갓메이드 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그래서 GMF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식품 그대로를 먹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 원하는, 만드신 것, 그것대로.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단 1칼로리의 에너지도 만들지 못하고,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을 1g도 만들지 못하고, 지방질을 1g도 만들지 못합니다.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햇빛 받아가지고 비타민 D를 좀 합성하는 거. 이런 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 그 얘기를 주실 때는 뭐냐면 그대로란 말은 그대로가 뭐예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거거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시는 의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요새 어떤 세상이 되냐면希腊의 유명한 그 이상한 동물 있죠. 얼굴은 사자고 몸뚱아리는 염소고 꼬리는 뱀. 그걸 뭐라 그래요? 키메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키메라.
키메라라는 건 뭐냐면 얼굴은 사자고 몸뚱아리는 염소고 꼬리는 뱀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을 갖다 키메라라는데 요새 포메이토라는 말이 있어요. 포마토. 이건 무슨 이 위에 땅 위엔 뭐가 열려요? 토마토가 열리는 겁니다. 땅 속엔 뭐가 열려요? 감자가 열리는 게 이 포마토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키메라라는 것, 그 전설적인 말하자면 이상한 그런 동물, 말하자면 얼굴이 사자고 몸뚱아리 염소고 꼬리 있는 뱀이라는 얼마나 이상한 동물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포마토라는 식물을 통해 가지고 잎사귀, 이 지상부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땅속에는 감자가 열리는 이러한 식물들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뭐 아주 좋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공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게 바로 GMO입니다. GMO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를 제대로 먹거리다운 먹거리 그걸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땅덩어리는 좁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라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시체를 딛고 일어서야 산다는 그런 그 국민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덤비고 남이 뭐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뭐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뭐 그냥 더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는 건 물론이고 뭐 조금 더 양보라는 건 양보하면 죽는 줄 알아요. 뭐 보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조금만 양보해주면 참 좋겠는데 싶은데 뭐 전혀 양보 안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땅덩어리 좁은데 이렇게 사계절은 분명한데 이런 데서 여러 식구들이 먹고 살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뭐 남 쳐다보고 빨리 가세요. 하이 뭐 이래가면서 미국식으로 이래가지고는 못 살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래가지고 과당 경쟁을 일삼아가지고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나가가지고도 한국 사람끼리만 붙여놓으면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술 중에 뭐냐면은 이 세탁소가 그 미국 교포 시장에서 세탁소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 당할 재주가 없답니다. 근데 한국 업체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똑같은 한국 사람을 세탁소를 하나 더 시키면 망한다는 거예요. 둘이 경쟁하다가.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체제를 외국 사람들이 간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다운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먹거리다운 먹거리. 이 왜 먹거리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체약이라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체약이라는 이 대체약은 뭐냐면은 민족의학이고 종교의학이고 이 역사의학이고 이 전통의학이고 이러기 때문에 각 민족별로 종교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가장 그 외국에서 외국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침략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무력에 의한 침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침략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에 의해서 침략이에요. 네 번째가 이 먹거리를 통한 침략입니다. 이것이 그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하는 까지 침략 방법 중에 그 제일 큰 침략 방법입니다. 이 중에 무력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저 무기를 써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건 엄청나게 시끄럽긴 하지만은 전쟁 끝나고 나면 뭐 그걸 끝나는 거예요. 되게 끝납니다. 근데
이 무서운 건 경제적인 침략, 기술적인 침략, 먹거리 침략입니다. 경제적인 침략은 경제에 속화가 되면 말을 안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침략.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해방된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에 기술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부품을 안 들여오게 되거나 뭐 기술적으로 도움을 못 받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공장이 태반이고 물건이 안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먹거리에 대한 침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계속 먹잖아요. 햄버거, 핫도그, 피자, 그 다음에 켄터키 치킨, 그 다음에 또 스테이크 종류, 이 고기, 이런 종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서구화되는 거죠. 이 서구화되면은 사람들의 의식도 어떻게 바뀌면 서구화로 바뀝니다. 음식이 인스턴트가 되면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사람의 의식도 인스턴트가 됩니다.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음식이 바뀌어가지고 변화되는 내용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 유명한 그 마우마우 살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마우 살인단이라는 것이 바로 음식이 바뀌어가지고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마사이족이라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키쿠유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마사이족은 아주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종족이었고 키쿠유족은 곡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마사이족은 육식을 중심으로 한 종족이기 때문에 아주 맹수 같은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쿠유족 그 얌전한 농경 문화를 사랑하는 그 곡채식 중심의 민족이 한날 마사이족한테 당해가지고 쫓기고 그래가지고 산속 깊숙이 쫓겨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데 하도 마사이족한테 당했으니까 마사이족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원수 갚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먹거리를 마사이족 같이 바꾸자. 그래가지고 키쿠유족이 채식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 육식 중심으로 마사이족 같은 먹거리를 바꿔놓으니까 키쿠유족의 그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주 마사이족보다 더 포악하게 바뀐 거예요. 그 포악하게 바뀌어가지고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아무나 찔러주고 즉석.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마우마우 살인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마사이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키쿠유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그렇게 곡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도 먹거리를 바꾸면은 인스턴트, 이렇게 육식 중심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바꾸면은 그렇게 마우마우 살인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준 세계적인 레포트입니다, 이것이. 그럼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을 갖다가 쉽게 그 매매하고 말이죠. 매매춘이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살인이 저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급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된 문제가 생기냐. 이 먹거리의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거리가 풍부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향락이라는 부분이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가면은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아주 명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만 불씩 줘야 되는 그 초등학교가 미국의 마약 거래 최하부 조직이라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경찰에서 갑자기 학교에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그러고선 애들 그 사물함이라든가 가방을 뒤지면 거기서 마약이 막 쏟아져 나가지고 많을 때는 2트럭씩 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와가지고 단속을 해서 걷어가는데 왜 그런 마약이 성행하게 되냐? 먹거리가 풍부해져 의식이 족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무언가 향락적인 쪽에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음식 문화에 서구 음식 문화가 들어가지고 배가 불러지고 먹거리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먹거리다운 먹거리가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우리 먹거리는 옛날 전통적인 먹거리는 점점 없어지고 늘어나는 것이 식당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요새 쫙 늘어나는 것이 크게 제가 볼 땐 두 가지 늘어난 거예요. 여관 호텔 같은 거 늘어나고 식당 늘어나는 것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늘어나요. 공장을 짓는 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먹고 마시는 쪽에 여관 늘어나고 호텔 늘어나고 술집 늘어나고 이러는 쪽으로만 지금 사회가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다운 삶을 찾아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하던 침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원래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닭광이라든가 또는 나라스케, 우메보시 이런 걸로 해서 된장국, 미소시루 같은 이런 식인 음식 문화를 유지해 오던 사람들의 일본은 지금 무슨 문화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햄버거 문화, 빵 문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일본도 농사 지어가지고 쌀은 바닷속에다가 잠그고 못 쓰고 있으면서 밀은 계속 밀가루는 수입을 해야 되고 또 고기도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다운 먹거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먹거리다운 먹거리를 잘못 만들게 된 것이 가공의 식품 가공이에요. 식품 가공. 식품 가공을 하는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땐 기분 나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식품을 가공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를 추구하는 게 크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장성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맛과 부가가치예요. 맛을 좋게 하고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거는요, 맛을 좋게 하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식량이 부족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냐면, 식량이 부족하고 먹거리가 부족할 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새가 없어요. 그땐 뭘로 먹어요? 양으로 먹는 겁니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우선 그땐 배가 불러야 되니까. 배가 부른 연후에 맛도 찾고, 요새는 무슨 시대라냐면, 요새는 기능성 식품 시대라 그래요. 이제는 맛도 필요 없어.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게 사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가공식품 통해서 맛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다 보니까,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영양소에 유실이 오고, 변성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요?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실과 변성과 첨가물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영양소 유실이 오므로 해서 원래 식품이 지니고 있던 영양소는 유실이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도 열을 가해가지고 변성이 되고, 그 다음에 567가지나 되는 첨가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첨가물은 거의가 다 독성이 있다고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물 공전이라는 걸 보면은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넣어야 될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가물 공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첨가물 공전에서 하라는 대로 보통 우리가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느냐? 못해요.
여러분들 주부들이시지만 주부들이 집에서 조미료 같은 거 넣을 때 뭐 조금 넣으라 그러는데 조금 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맛이, 이미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맛이 좋아질 때까지 넣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룰은 정 하나만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금방 안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식품 첨가물을 갖다가 양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금방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뭐 왕창 아파진다거나 이러면 뭐 금방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돼 있거든. 아주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을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그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 그 다음에 색소도 막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소위 선악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갖다 보면 식품 가공이라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식품 가공이에요. 그 오늘날에 보면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 봐도 얼마나 알록이 달록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고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혀를 있는 대로 자극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못 배기겠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라는 것은 뭐냐? 간대온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가공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맛과 맛은 좋아지고 부가가치는 높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따른 국민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이건 역학조사로도 나와요. 아프리카에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키우고 한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쌍둥이는 일란성이기 때문에 되게 그 모든 형질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원주민의 식사를 그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 가서 미국식으로 사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미국 가서 산 사람 미국식인 병을 다 앓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혀 아프리카에서 큰 사람은 전혀 그런 병을 안 앓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면은 이 미국이라는 것은 뭐가 제일 발달된 거예요. 식품 가공이 발달돼서 가공식품의 천국이죠. 미국 가보니까 아침에 전부 그 햄버거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집에서 밥 해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햄버거, 포테이토 치킨, 포테이토 칩 있잖아요. 감자튀김, 그 다음에 주스, 아니면 커피 한 잔 넣고 그거를 먹고, 제가 그 먹는 걸 보면서 저렇게 먹고도 사람은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뭘로 삽니까? 환자로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 우리 음식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의 음식 문화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 비빔밥을 회복시키고 정월 대보름식을 회복시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기는 생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1988년에 이 땅에 생식을 처음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그 생식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거기 반드시 뭐예요? 가공해서 먹으라고 안 그랬거든요. 튀겨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으라고 안 그랬지 않느냐요. 그것이 생식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면 생식은 누가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뭘? 화학비료 쓰지 말고 농약 쓰지 말고 제초제 쓰지 말고 그래서 채취 당시의 상태로 효소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 그다음에 아름 물질들이 그대로 간직된 채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생식을 그러한 생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생식 회사 이름을 저는 뭐라고 붙였냐? GMF라고 붙인 거예요. 간메이드 푸드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식다운 생식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제 생식이 좀 돈 좀 벌린다, 뭐 된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다 생식하겠다고 지금 생식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생식의 실질적인 내면 그런 세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목소리는 더 크거든요.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뭐 광고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먹거리다운 먹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먹거리다운 먹거리는 뭐냐? 다음 건강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먹거리를 먹어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적, 사회적인 건강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잖아요. 이것이 다운 건강법의 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맛을 추구하고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먹거리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제가 생식이 몸에 좋다고 얘기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맛이 없어 못 먹겠다는 얘기예요. 맛은 본태적으로 타고나는 게 맛이기 때문에 단맛에 익숙해지면은 단맛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면 그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보름 금식해 보십시오. 네? 보름 금식하고 나서도 맛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농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제 친구 하나가 보름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제일 첫 번에 만난 게 도토리였답니다. 그 날도토리를 집어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도토리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복식을 하고 나서 도토리를 다시 먹으니까 도저히 뜰거서 먹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맛이 변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맛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 맛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몸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그 철저한 자기 정립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